메인메타의 CEO를 맡고 있는 카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버스콘 팀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메타넷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개발자분들이 개발자가 아니어도 그냥 메타넷이 그냥 어떤 거구나 정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 농구 슬램덩크 팬이었고요. 농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당구, 보드게임도 했었고요. 저는 학부생 때는 수학이랑 컴퓨터 전공했었고, 석사 때는 금융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개발자에 대한 배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좋은데 뭐가 있나 싶어서 봤더니 증권사 가니까 월급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11년 동안 에쿼티, FRCC 파생상품 관련된 구조와 그리고 기관 세일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을 알게 되고 나서 여기야말로 내 백그라운드를 살려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약 2년 정도 일을 해봤는데, 결론 이제 거의 나왔으니까 실패죠. 근데 왜 실패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저는 그냥 크립토 커런시라고 부르니까 그냥 파이낸스의 관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해왔던 게 파생 상품이었다 보니까 여기 크립토 커런시의 파이낸스의 그냥 파생 상품까지 얹어버리면 이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건데, 지금 와서는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앞서 발표했던 제프를 만나서 여러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되는지, 데이터 스토리지의 관점,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AWS 클라우드 서버를 쓰는데, 클라우드 서버보다 훨씬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할 수 없는 점이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로서 비트코인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회사를 만들고 지금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비트코인, 메타넷, 그리고 데이터 스트럭처. 그러니까 혹시 전공하신 분들은 자료구조라는 그 컴퓨터 전공하시는 분들은 자료구조가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지 아실 텐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자료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토콜이 좀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그리고 메타넷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메타넷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이 비트코인 백서의 목차를 한번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냥 막연히 당연히 2번이, 그러니까 1번이 인트로덕션이고 2번이 트랜잭션이면 3번쯤에서 블록체인 이런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심지어 4번이 지금 POW잖아요. POW보다 앞서 있는 항목이 타임스탬프 서버라고 써져 있는 사실을 저도 깨닫고 내가 진짜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퀴즈. 백서가 9장짜리 그 A4 용지가 한 9장 정도 되고, 단어가 대충 이렇게 세보니까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의 단어가 되더라고요. 그 안에 탈중앙이란 단어, 혹은 원장, 블록체인, 또는 중앙화, 분산된 이런 단어들이 몇 번 정도 나왔을까요? 간단하게 최소한 20번 이상은 나왔을 것 같다.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한 10번 이상 나왔을 것 같다. 이 단어들이. 자, 그러면 한 5번 이상 나왔을 것 같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혹시 한 번도 안 나왔을 것 같다. 근데 참고로 센트럴이라는 단어가 한 2번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드라는 단어가 타임 스탬프 서버를 설명하면서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4번. 재밌는 건 1번, 2번, 3번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들 백서 정도는 한 번쯤 다 잘 읽었던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위터에서 누군가가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더블 스펜딩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저는 내가 진짜 왜 난 이렇게 설명 못했지? 무슨 얘기냐면, 더블 스펜딩 문제가 있기 때문에 POW 하고 뭘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POS가 나오고 DPoS가 나오고 이렇게 확장됐는데, 애초에 비트코인은 그냥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한 솔루션인데, 이런 얘기로서 비트코인을 설명하고, 그 SV 쪽에 사실 정확히 비트코인의 가장 유명한 개발자 중에 한 분인 얼라이터가 메타넷과 관련된 본인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썼어요. 비트코인은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 프로토콜이다.
그리고 메타넷은 그 위에 있는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 프로토콜이다. 앞서 이제 제가 얘기한 그 중립 데이터베이스로서 이 비트코인을 이해하신다면 이 데이터 저장 프로토콜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아실 거고요. 제가 설명드린 거는 데이터 구조 프로토콜입니다. 데이터 스트럭처는 그냥 자료 구조라고 저희는 이제 한글 번역을 하고요. 검색을 해봤어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그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자료 구조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로부터 뭐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뭐 컴퓨터 그래픽스 등등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를 못하면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뭐냐? 자,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불리는 앱들이 깔려있잖아요. 걔가 하는 역할이 잘 생각하면 뭐냐면 어디선가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리고 그 자료는 자료 구조라는 자료 구조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잘 구조화를 시켜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용해서 명령어를 셋을 하고 이 둘은 종속적입니다. 다시 무슨 얘기냐면 자료 구조의 형태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바뀌고요. 또는 최적화된 알고리즘 적용을 하기 위해서 아예 자료를 쌓는 방법을 바꿉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서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이걸 모르면 그냥 사실 개발자로서 그냥 코더 정도 수준이지 이걸 알아야 정말 제대로 된 개발자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학문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 구조는 2학년 2학기 때 되면 이걸 하나하나 다 배웁니다. 뭐 단순 구조, 선형 구조, 비선형 파일 구조 있고 뭐 정수 실습해서 뭐 스택, 큐, 덱. 혹시 여기 뭐 학부 때 컴퓨터 전공하셨던 분들은 아련하게 맞다 내가 저걸 배웠지 라는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중에서 메타넷은 어떤 자료 구조냐면 이 자료 구조의 중요 중에 비선형 구조 중에 그래프 중에 방향 그래프. 네. 메타넷은 방향 그래프 자료 구조입니다. 아이고. 네, 방향 구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래프인데 방향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뭐 트리 구조하고 조금 비슷한데 이렇게 생겨먹은 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언라이터가 뭐라고 했냐면 메타넷은 데이터 구조 프로토콜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제가 앞서 있는 데이터 구조, 자료 구조에 대해 설명드렸고 프로토콜은 무엇이냐? 저는 중학생 때 삐삐를 처음 써봤어요. 혹시 여기 삐삐 써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요 숫자들의 의미 혹시 아시나요? 0929, 0029. 제가 당구를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당구 치러 가고 싶으면 삐삐에다 이렇게 남겼어요. 몇 시, 어디로. 당구장 여러 개 있으니까 동네에. 505는 SOS 같은 거예요. 282는 이쁜이. 마지막 곡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모르시나요 아무도? 이 숫자를 거꾸로 들려보면 I love you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옛날 중학생 때 정말 썼던 프로토콜이에요. 네, 이런 게 프로토콜이고요. 별거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그냥 인터넷 써보셨으니까 한 번쯤은 들었던 게 TCP/IP. 뭐냐? 그러면 어떤 컴퓨터에서 어떤 컴퓨터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렇게 TCP/IP는 4개의 계층을 쌓거든요. 그래서 제일 밑에 1계층은 뭐냐면 진짜로 그 전기 신호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에 보면 IP 공유기 있고 공유기로부터 어떤 라우터로 보내고 그리고 또 다른 라우터에 붙여서 실제 전기 신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위에 있는 인터넷 레이어 이게 IP인데 얘는 진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니까 좀 더 먼 거리를 가르치겠죠. 너 미국에 있는 서버 어디로 가? 이 데이터 그 밑에 있는 1층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기를 거쳐야 하는지를 정하는 거고요. TCP는 그 위에 그래서 데이터를 막 주고받는데 중간에 데이터가 잘릴 수 있잖아요. 패킷이라는 걸 나눠서 막 보내는데 중간에 사라지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검사해서 정말 그 데이터가 오류 없이 전송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맨 위에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이메일, 뭐 HTTP, 뭐 저희 웹페이지 볼 때 실질적인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담고 있는 프로토콜. 아마 블록체인 세상에 오셔서
세컨 레이어 솔루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진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뭐 샤딩, 뭐 라이트닝, 뭐 사이드 체인 뭐 얘기하는데 제가 학부 때 4학년, 전 3학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3학년, 4학년 때 가면 요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수업을 듣고 그 안에서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OSI 7 모델, 그러니까 7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네트워크 모델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하는지를 배우는데 거기서는 레이어는 뭐냐면 1 위에 있고 2 위에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마트리오시카는 러시아 전통이냐 내가 진짜 보내고 싶은 데이터는 요 가장 작은 인형이고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요거 싸고 그 다음에 TCP로 보낼 때는 얘를 그 위에 다른 프로토콜로 싸고 그리고 IP로 보낼 때는 또 싸고 이렇게 보내고 거꾸로 받는 쪽에서 뭐냐면 인형을 하나씩 벗겨서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보낸 데이터를 참고하는 거죠. 이런 식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HTML로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 래퍼하고 TCP, IP, 이더넷으로 래퍼하고 받는 쪽에서는 하나씩 벗겨내면 저 인형이 나가는 거죠. 근데 사이드 체인, 샤딩 이런 것들은 아예 새로운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서 연결시키는데 왜 이걸 세컨 레이어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해했고 프로토콜에서 이해했으니까 이제 메타넷 프로토콜을 이해할 준비가 이제 된 겁니다. 자, 메타넷 프로토콜 엔체인에서 만든 기술 문서를 보면 첫 번째 인스트럭처는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타넷은 기본 블록체인의 프로토콜이나 합의 규칙을 전혀 변경할 필요 없는 세컨 레이어 솔루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앞에서 여기 보면 요거를 전혀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요 위에서만 약속을 한 프로토콜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프로토콜이 있으면 걔를 전혀 변경하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어떤 약속을 만든 게 메타넷 프로토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메타넷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거 보면 어떤 검색도 가능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검색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블록체인에 불변하게 저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세컨 레이어 프로토콜이고 그 자료 구조는 방향 그래프로 한다. 왜 방향 그래프로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제가 한 건 아니어서 엔체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군가 생각하셨어요. 나는 그럼 방향 그래프가 아닌 다른 형태의 자료 구조로서 프로토콜을 만들면 그건 메타넷 2가 되겠네?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건들지 않으면 내가 메타넷 2, 메타넷 3 프로토콜을 다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메타넷 관련된 좀 공부를 해보니까 방향 그래프를 했을 때 굉장히 유연하게 많은 것들을 저장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연하게 검색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자, 메타넷 프로토콜을 넣었고요. 그래서 아까 보였던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요.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사실 다 트랜잭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트랜잭션은 A라는 주소에서 B라는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만 쓰는 게 트랜잭션인데 그게 아니라 OP 리턴이라는 OP 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서 트랜잭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각각이 하나하나가 다 트랜잭션이고 그 트랜잭션 안에는 데이터가 저장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메타넷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 그래프 요 동그라미는 노드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래프 내에서는 노드라고 부르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게 다 트랜잭션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화살표, 이 선들입니다. 이 선들은 뭐냐면 이제 엣지라고 해서 이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를 연결한 선이 엣지예요. 그럼 엣지는 어디 써 있어? 라고 여쭤보신다면 엣지는 요 트랜잭션의 정보 안에 메타넷 프로토콜이라는 형태로 적혀 있어요. 트랜잭션이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아시는 분은 알고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인풋 부분하고 아웃풋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인풋도 여러 개일 수 있고 아웃풋도 여러 개일 수 있는데 트랜잭션은 이렇게 생겨먹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저희는 여태까지. 제가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들은 뭐냐면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따른 규약들이에요. 비트코인 프로토콜에 맞춰서 써져 있는 거고 요거를 주황색을 싹 벗겨내면
파란색만 남겠죠. 파란색은 메타넷 프로토콜 형태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컨텐츠라는 요 검정색 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메타넷 프로토콜 형태로 저장하고 싶으면 이 앞에다가 이런 것들 막 붙여요. 그래서 처음에 메타 플래그를 붙였는데 이거는 뭐냐면 16진수로는 이렇게 써져 6D, 65, 74, 61 써져 있는데 이걸 아스키로 바꿔서 보면 메타라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단어로 써져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요 노드, 이 노드에 해당하는 주소. 이게 그러니까 퍼블릭 주소 똑같은데 어쨌든 요 노드의 주소예요. 이 노드에. 그러니까 트랜잭션의 주소가 아니에요. 노드의 주소고. 그리고 그 뒤에는 내 부모 트랜잭션이 무엇이었는지. 좀 전에 얘라고 치면 얘가 하나의 트랜잭션이잖아요. 얘의 부모 트랜잭션은 얘잖아요. 얘의 트랜잭션 ID 값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넣고 싶은 원하는 데이터를 넣겠죠.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앞에 이 부모 트랜잭션도 똑같이 생겼겠죠. 이 부모 트랜잭션 안에 똑같이 이 부모 트랜잭션의 주소가 들어있는데 노드의 주소가 들어있는데 그 노드의 주소가 요 인풋 쪽에 주소가 들어가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인 값이 들어가 있어요. 뭐 어려운데 직접 보여드리면 왓츠온 체인에서 그냥 메타라고 검색했을 때 나온 첫 번째 트랜잭션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메타라고 써있죠. 그리고 요 다운표가 있고 여기 골뱅이가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메타넷 기준의 이 트랜잭션의 주소고요. 그러니까 TXID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드의 주소고 이 뒤에 골뱅이가 있는데 이 골뱅이 다음부터 이렇게까지가 뭐냐면 이 노드의 부모, 노드의 트랜잭션 ID. 그래서 여기 COU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제가 여기를 카피해서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봤던 노드의 부모 노드의 TXID를 검색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겠죠. 여기도 똑같이 보면 여기 메타 써있고 여기 보면 COU 이렇게 써있는 거 보이시죠? 뭐냐면 이 노드의 주소. 그럼 왜 이렇게 했냐? 뭔가 복잡한데?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었을까?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되게 혁신적인 어떻게 이렇게 했지? 처음에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나중에 이걸 좀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 말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버전 컨트롤이 가능해요. 자, 블록체인에 한번 기록된 건 삭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싶을 거잖아요. 삭제는 안 되더라도 얘는 무효한 값이야 라고 업데이트 하다든지 아니 뭔가 새로운 값으로 바뀌었으면 걔를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노드의 주소는 똑같이 써놓고 트랜잭션을 하나 만들어서 브로드캐스팅 하면 새로운 TXID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노드의 주소를 기준으로 트랜잭션 ID가 여러 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최신께 최신 정보다. 과거 거는 과거 정보다. 그럼 뭐냐면 여기 써져 있는 이 노드의 주소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TXID들이 있는데 아까 타임스탬프 서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들이 0번에서 시작해서 어떤 수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최신값이 무엇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메타넷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자식 노드를 하나 만들어. 그리고 이거 연결시켜버려요. 왜냐면 부모 TXID에 이거 뒤에 그냥 붙이면 바로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정말 유효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만든 건지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이 부모를 소유한 애만 이 자식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유하지 않은 애가 만들어서 부모 TX라고 얘를 딱 가르치는 순간 얘가 진짜 맞아? 이 부모 TX를 가지고 소유한 사람이 쓴 데이터가 맞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기가 막히게 페어런트의 주소를 인풋으로 둠으로써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인 값을 이 인풋 쪽에 도약을 함으로써 해결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잘 모르시면 어쨌든 간에 메타넷은 이런 구조를 택함으로써
버전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권한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 이 굉장히 좋은,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고민들을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서비스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회사가 자신의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자기만 접근할 수 있는 키를 두고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수요자, 어떤 앱을 만들어서 여기다 데이터를 꽂아 넣어주고 명령어대로 보여주고, 얘가 리뷰를 써도 어떤 오더를 해도 자기가 받고, 어떤 서비스 제공자들이 뭔가 서비스를 올리거나 프로덕트를 만들어도 다 자기가 받고 자기가 소유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비트코인 세상에서 어떤 식의 모습이 될 수 있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얘는 데이터는 이 중립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오고요. 사용자가 자기가 여기 뭐 물건 써봤더니 좋더라, 최고야 라는 리뷰를 달면 이거를 이 회사에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쓰는 거죠. 중립 데이터베이스에 메타넷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정보를 가져다가 소비자한테 보여주면 되고, 그리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도 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품 팔고 있어. 뭐 내가 파는 상품 얼마야? 라고 이렇게 쓰면, 그리고 요 회사의 의사는 뭐냐면 요거 도와주는 회사. 이거 뭐 아무나 쉽게 막 데이터 기록할 수 없으니까 요거 만들어주는 회사도 있을 거고, 이거 만드는 회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앞서 제프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채널로서의 역할만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채널은 뭐냐면, 데이터는 실제 그 데이터를 만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은 뷰어 역할만 하는 거죠. 잘 보여주고. 그래서 페이스북인 트위터든 뭐 각종 SNS의 데이터를, 내가 똑같은 글을 여러 군데 올리는 게 아니라 중립 데이터베이스 한 군데 올리면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대로 가져와서 보여주고, 트위터는 트위터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대로 보여주고, 사용자들은 어떤 뷰어가 가장 잘 만들었는지를 선택해서 보는 거고, 데이터는 사실 각 데이터를 작성한 사람들이 소유를 하게 되겠죠. 이거는 2017년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가장 가치 있는 거는 더 이상 석유가 아니고 데이터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모습은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면 각자 자신의 어떤 데이터 원천에서부터 이렇게 뽑아 올려서 이걸 팔아먹고 있고, 얘도 이걸 팔아먹고 얘도 팔아먹고 있다면,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중립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서비스들은 훨씬 더 큰 원효에서 다양한 회사들이 여기다가 시추를 해가지고 오일을 팔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이 원전이 너무 작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이 많아지고 또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이 원전은 구글의 원전보다 훨씬 더 큰 원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